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이 뜨거운 날 검색어에 북한 석탄이 1위입니다. 석탄, 이 두 글자만 봐도 더운데요. 거기에 북한까지 붙으니 더 더운 느낌입니다. 북한 선박이 지난해 2차례나 국내에 들어왔는데 한국 정부로부터는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 석탄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죠.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대북 제재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하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만큼이나 과정은 중요합니다. 큰 대의만큼이나 원칙과 약속 이행도 중요합니다. 평화라는 큰 대의와 결과를 얻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약속, 원칙은 꼭 지켜야 합니다. 2018년 7월 2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적금 한 번, 가계부 한 번 안 써본 주부 6년차 김혜민 PD와 함께하는 경제 시민 만들기 프로젝트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 정말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택배기사님들 참 많이 애쓰시는데요. 으라차차 상생경제에서도 택배기사들의 이 분류 작업의 공짜 노동에 대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택배업계인 1위인 CJ 대한통운의 영남 지역 택배 노조기사들이 파업을 선언하면서 택배 대란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CJ 대한통운에서는 비노조 기사나 또 타 지역 기사에게 일감을 대신 주면서 노조 기사들이 다시 반발을 하면서 좀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중재에 나섰고요. 일단 소속 기사들은 업무에 정상 복귀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관련 이야기 김종훈 의원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CJ 대한통운과 택배기사와의 갈등에 왜 의원님께서 나서서 중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또 지역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울산에서 이제 택배 노동자들이 이제 일손을 멈추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많았고요. 또 노동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네. 이 갈등을 좀 해소를 빠르게 좀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를 다 하셨네요, 의원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도 이 으라차차라는 그 고정 코너를 통해서 택배기사님들의 분류 작업의 어려움,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예.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이번에도 이 문제가 발단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른 아침에 택배 노동자들이 출근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분류 작업에 적게는 4-5시간부터 많게는 한 7시간까지 분류 작업에 시간이 투여가 되고요. 나머지 또 배달 시간을 또 7-8시간 해야 되니까. 네네. 하루 이제 노동 시간이 기본이 한 12-13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긴 노동 시간에 지치기도 하고, 또 이게 분류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많은 물건을 들고 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은 몸대로 이제 건강이 악화되거나 또 근골격계를 걸리거나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이 분류 작업만이라도 시간을 최소한 좀 줄여주거나 네.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네. 노동 시간도 좀 단축이 되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건강권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청취자분들은 이게 CJ 대한통운과 택배 기사분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 가운데 대리점 연합회가 있죠, 의원님.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대리점 연합회 측에서는 택배 기사 업무에서 분류와 배송의 문제는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의원님이 합의하셨던 이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CJ 통운의 본사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본사 그 담당 책임자인 차승호 차동호 부사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드려봤습니다. 네. 회사에서도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은 잘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고, 네. 분류 작업에서 어쨌든 간에 노동 강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네. 대신에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자동화하고 분류 작업을 최소화해 볼까라는 안을 가지고 직접적인 투자도 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연구를 해보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나마 저는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이제 직접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대리점 측에서만의 어떤 문제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 대리점과 본사 또 어쨌든 간에 또 나아가서는 정부의 어떤 물류 시스템까지 네. 해가지고 정부 지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 이렇게 여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문제를 어쨌든 간에 제기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대리점의 문제이다, 본사의 문제이다, 노동자의 문제이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네. 공동의 어떤 문제로 보고 이 문제를 접근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최근에 우리 사회가 좀 더 노동 시간을 줄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68시간에서 52시간 단축하자는 또 법안도 통과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경제가 좀 좋아진다는 거는 노동 시간은 줄이고 또 노동 강도는 줄이고 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자는 건데 네. 그러한 노력을 함께 좀 기울여가야 될 과제가 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뭐 누가 잘못했다라는 부분보다는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엮여 있는 그 각 단체들이 함께 공동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리점하고 노조와의 갈등의 골이 또 상당히 깊은 것 같아서 좀 이 부분에서 의원님이 나서서 중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싶네요. 이번엔 또 CJ 대한통운 직접 가셔서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요. 예. 그 대리점하고 이제 노조원들하고 이제 현장에서 바로 이제 어쨌든 간에 일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갈등의 요소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발생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는 이제 본사와 정부와 모두가 나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리점 연합회나 이런 데도 인식을 좀 달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노동조합을 하면 여전히 불운시 여기거나 뭔가 대항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의식이 있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함께 일하는 어떤 공동의 어떤 목표가 있다. 그 목표에 대해서 함께 어쨌든 간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야 될 과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리점도 좀 열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어쨌든 간에 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또 대리점 연합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리점 연합회와 본사의 관계가 또 정리가 안 되면 대리점 연합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게 또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 제기 의식을 가지고 한 번에 다 해결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풀어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기본 전제를 가지고 함께 좀 공동으로 모색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이게 또 하나의 을과 을의 대결처럼 비춰질까봐 그게 참 걱정입니다. 의원님 그 또 하나의 이제 좀 원론적인 문제가 택배기사들이 자영업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당연히 뭐 CJ 대한통운 택배 기사면 그 회사 소속의 정직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사실은 택배기사들은 자영업자예요. 그래서 사측과 교섭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조차도 어려운데 이번에는 의원님이 나서서 해주셨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늘 의원님이 나서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좀 보완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택배 같은 경우도 그 정부 차원에서 이게 이제 노동조합성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특수고용직이긴 하지만은
특성상 어쨌든 간에 사용자성이 인정이 되고 그런 만큼 이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이 설립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개별적인 어떤 협의라기보다도 노동조합이 설립된 만큼 회사도 어쨌든 간에 노동조합을 존중해주고 그렇죠. 또 노동조합도 어쨌든 간에 노동조합이 된 만큼 이제 책임 있게 개인이 아니라 더 나서면서 어쨌든 간에 문제를 함께 어쨌든 간에 노사 협의를 통해서 네. 충분히 풀어나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특수고용 노동자의 신분이지만 어쨌건 노조 설립을 허가받았고 설립을 했으니 그냥 이름만이 아니라 사측도 이것을 노조로 인정해주고 교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택배기사들이 그 배송 한 건당 받는 수수료도 현실화돼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현재 800원에서 820원 정도가 수수료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안타까운 문제들을 들어보면은 어제 회사 측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예를 분류 작업에 다른 사람을 투입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네. 택배 노동자들에 돌아가는 비용이 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고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찾아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는 이게 과당 경쟁이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네. 업체끼리 과다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물건 하나 옮기는데 2,500원, 3,000원 받아가지고는 네. 물류 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에게도 전반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줄어들고 있고 네. 좀 이런 과정이어서 그래서 전국 차원에서 전반적인 물류 시스템이나 이런 데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도 여기에 저는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택배 업체들이 난립하는 거나 과도한 경쟁을 이제 좀 이렇게 좀 피하고 네. 그래서 줄여줄 수 있고 여기에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결국 이제 노동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택배 발송 비용을 현실화하고 또 택배 노동자들의 정당한 대가가 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어떤 점검이 새롭게 어쨌든 간에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의 불편함 또 지역 노동자들의 어려움 해결해 주시려다 보니까 어떻게 택배 문제 전문가로 오늘 저희가 모셨는데 사실은 지금 의원님 그 지역 현안 중에 하나는 그 현대중공업의 파업입니다. 뭐 18일 날 기자회견도 하셨었는데 연결됐으니까 저희가 또 경제 프로그램이니까 이 문제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노사 갈등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근심이 큰 상황인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파국만은 막아야 된다고 늘 이렇게 말씀을 해왔는데 네. 파업이 또 일어나서 참 첫째로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회사도 어렵긴 하지만 노동자들도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 한 3년간에 걸쳐가지고 현대중공업에서만 원화청 이제 일자리 이런 사람들이 통계상으로 한 33,000명 정도 돼요. 네. 거기다가 이제 한 2만 명 정도는 뭐 동구에서 일자리가 없고 하다 보니까 동구를 또 떠나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파업의 이제 본질은 뭐냐 그러면, 네. 자, 외부에서 보면 이 어려울 때 왜 또 파업을 하거나 또 그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임금하고는 거의 뭐 상관이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 고용을 유지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네.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여서 저는 이제 우리 조선 사람이 그나마 이제 시황이 좀 좋아지고 있고 전망도 좀 잘 나고 있고 올해 수주 현황도 좀 좋아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지금 당장은 일감이 좀 들어 있다 하더라도 내년이 지나면서 이제 설계가 끝나고 또 자재가 준비되면은 충분히 어쨌든 간에 또 다른 호황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산자부나 또 많은 그 조선 전문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제 지금 현재의 어쨌든 간에 숙련 기술 노동자들을 좀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기업도 정부도 좀 나서가지고 네. 힘을 좀 집중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총고용을 좀 보장해 주는 쪽으로 협의를 한다라면 충분히 어쨌든 간에 저는 길이 있고 이렇게 파국만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기업만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떠넘기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지역과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함께 어쨌든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데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택배 문제도 그렇고 현대중공업 파업 문제도 그렇고 예.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지난 17일 신일그룹이 울릉도 앞바다에서 러시아 군함인 이것호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군함은 한국해양연구원이 4년간 탐사를 벌였지만 채권단의 반대로 인양에는 나서지 못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배에는 150조 원의 금괴가 실려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기업은 물론 많은 탐사가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생생 퀴즈입니다. 1905년 러일 전쟁에 참전했다가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울릉도 인근에서 침몰한 이 배는 무엇일까요? 1번 돈스코이호, 2번 돈스파이크호, 1번 돈스코이호, 2번 돈스파이크호입니다. 저희가 왜 생생 퀴즈로 이 내용을 냈는지는 2부에 이것도 경제야를 들으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경제야를 들으시면 정답도 아실 수 있고요. 1번 돈스코이호, 2번 돈스파이크호, 돈스코이호, 돈스파이크호 정답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다시 들으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앱을 설치하시면 생생경제 다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많은 프로그램들 여러분들 다시 듣고 또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YTN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기실 수 있고 저희가 인터뷰한 내용들 또 전문 올라가거든요. 소리로 듣는 것들을 또 글로 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입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또 응원의 글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나만 몰랐던 경제 이야기. 이것도 경제야? 매주 금요일 우리에게 경제 속에 숨겨진 보물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17일이에요. 러시아 군함이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2018년 현재 때 아닌 보물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 한 기업이 발굴을 했다고 하는데 관련 주식도 오르고 난리도 아닌데요. 오늘 이거 보물선 이야기 좀 해보죠. 네, 거의 장안의 화제다. 맞아요. 이번 주에. 검색어에 계속 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신일그룹이라는 회사가 그 울릉도 근해에 1905년에 침몰한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를 찾았다. 이렇게 지난 17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니라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동아건설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쪽에서도 이거 2003년 탐사 때 발견했던 배다. 아, 이미 발견했던 배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 발견했던 배다.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단순히 보물선 논쟁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렇네요. 또 이게 신일그룹이라는 이 그룹 자체도 지금 보면 홈페이지를 보니까 바이오 산업도 한다.
종합 건설업도 한다, 엔터테인먼트도 한다, 블록체인 사업도 한다, 뭐 가상통화도 한다, 뭐 이런 핫한 테마를 모두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려놔가지고. 최근에 핫한 건 다 하시네. 네. 네.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관계자들이 어떤 또 사기 전력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을 이제 일부 언론들이 제기를 하면서 보물선도 보물선이지만 네. 여기 얽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배를 발굴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배를 지금 공개하진 않았어요? 막 사진 나오고 이러던데. 네, 가라앉아 있는 배의 사진은 공개를 했죠. 자기들이 이제 잠수정을 보내서 네.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고 여러 가지 형태를 봐서 이 배가 맞다. 확실하다 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뭐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이제 동아건설이 우리가 과거에 발견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근데 인양은 안 했고. 네, 당시 인양은 못했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금화 한 개라도 끌어올리면 그건 도굴이다 이러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또 러시아가 또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 실체가 또 설사 또 이 배가 맞더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뭐 말은 뭐 150조 원대 근계가 있다 이러는데 이게 사실 군함에 근계가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런데도 관련주는 뛰었단 말이에요. 네, 뭐 여러 지금 관련주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이미 많이 알려진 주가 이제 제일제강이라는 철강업체인데요. 여기서 일부 이제 투자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원래 한 1,800원대였던 주가가 거의 5,000원대까지 5,10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엄청 뛴 거네요, 이러면. 네. 그랬다가 갑자기 또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네. 쭉 떨어졌는데 아까 제가 오전까지 보니까 2,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요? 네. 그러니까 최고 고점이 올랐던 걸로 따지면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제일제강이 우리가 이 보물선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공시를 하면서 네. 또 가격이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관계가 있을 줄 알고 네. 관련주가 뛰었는데 원래 이제 시장에서는 이 제일제강의 대표가 네. 돈스코이오 쪽에서 이 제일제강이 지분을 사들였던 것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네. 나왔었는데요. 네. 하지만 그랑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밝혔던 게 주가 폭락에 또 계기가 됐습니다. 그 신일그룹 돈스코이오 가상화폐 이 관련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뭐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실체가 지금 완전히 뭐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뭐 조금 더 저희가 또 알아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기업이 소개됐다는 거죠?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회사다라고 거래소다. 지금 알려져 있는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것 같아서 어쨌건 네. 여러분들 그 기자님의 뉘앙스를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확실한 말씀은 안 하셨고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기자님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물선 논란이 처음이 아니에요. 네, 좀 가라앉을만 하면 떠오르고 가라앉을만 하면 떠오르고 그런 네.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동아건설 같은 경우에 그 2001년 2002년 그 시점에 당시 이제 이 배 탐사 작업에 참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한번 폭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가 300원에서 무려 3,000원까지. 와. 예. 10배 이상 폭등을 했다가 해양수산부가 보물선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하면서 또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네. 결국 이제 동아건설은 나중에 또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서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또 2000년대 초반에 또 삼해인더스트리라고 또 진도 죽도 해저에 군수자금을 짓고 일본으로 귀환하던 일본 군함을 발견했다. 이런 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이 회사 주가가 2,000원대에서 무려 15,000원대까지 7배 이상 뛰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가격이 폭락을 했던 또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또 이 다이아몬드 광산 관련된 또 보물선 또 테마도 있기도 했습니다. 네. 한 회사가 이제 카메룬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취득했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또 한 5배 이상 급등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건들도 모두 나중에는 다 사기극으로 이제 판명이 나면서 주가 거품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기극 말고 정말 보물선 발견해서 인양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국내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대박 같은 일이죠. 그렇죠. 꿈 같은 얘기죠. 꿈 같은 일을 한 방에 사실 엄청난 이제 회사의 자산이 생기고 결국 이걸 이제 팔면 회사 수익이 크게 생기니까 투자했던 사람들은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누구나는 지금 대박 꿈을 꾸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이런 대박은 사례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거의 없는데도 이번에도 주식이 오르고 검색어에 계속 올라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박에 대한 꿈들이 있죠. 한 번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 가상화폐 열풍이 이제 그랬던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그렇게까지 뛸지 아무도 몰랐었는데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또 경기가 안 좋죠. 부동산도 과거처럼 그렇지 않고 또 증시도 계속 박스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투자할 데가 없는가 살펴보고 있던 분들이 이런 일종의 이제 소재가 나오면은 일시적으로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다면 사실 이런 열풍도 좀 적을 텐데 정상적으로는 돈을 벌어서는 살기 힘든, 집 한 채 살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이런 대박의 꿈을 쫓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슬픈 현실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 부동산 테마가 등장한 2000년부터 2001년도 우리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때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뭐 주가 폭락, 무슨 거품이 꺼졌다든가 경기가 침체기일 때 또 이런 소식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야 또 혹할 수 있는 여지도 더 많기 때문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요. 신이 사랑하는 인간은 절대 대박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가끔 신이 저를 안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농담이지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대박이란 건 없다. 네. 대박으로 돈을 만약에 얻었다면 분명히 그것보다 더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처럼 열심히 일할 겁니다. 기자님도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시겠네요. 그렇겠습니다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좀 신일 그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한국 그래서도 보고 있고 금융당국도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뭐 보물선 투자주의보 금감원이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만 이 주가가 이제 크게 계속 상승하지 않고 그 관련 주식들 주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경계 심리들이 발동이 되면서 일단은 그렇게까지 큰 사태로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도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돈스코이오가 개인 투자자들을 모았다면서요. 뭐 계속 지금 모으고 있다고 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앞서의 사례들처럼 실체가 없는 사기라면 그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돈을 잃게 되는 거죠. 만약에 법적 소송은 할 수 있죠. 사기죄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민사로 가서 뭐 해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왜요? 형사는 왜 아니에요? 뭐 사기 같으면 또 형사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상황이 너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어떤 수준의 사건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예단하기는 힘들고요.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짜 회사에 투자를 했을 경우는 어쨌든 투자 손실을 피하기는 어렵고 사실 이렇게 또 투자를 하는 이유가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만약에 또 진실일 경우는 또 엄청난 또 수익을 얻기 때문에 그거 하나 노리고 들어가는데 항상 경제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그 높은 투자를 받고 싶어서 투자했다. 높은 이익을 얻고 싶어서 투자했다면 그만큼의 높은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결국 이렇게 들어보니까 현대판 보물선은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박 신화를 쫓는 사람들의 욕망? 네. 이죠. 그런 욕망이 집약된 보물선, 보물섬 이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이제 대박을 노리는 그런 신화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실제로 아주 드뭅니다만 또 한두 명씩 또 나오기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보물선 혹은 보물섬 이런 보물이 묻혀 있는 이런 세계에 이제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데 최근에 새로운 보물섬에 대한 이게 금융계의 또 새로운 보물섬 이게 바로 보물섬이다라는 또 주장도 있는데요. 조세 피난처를 또 최근에 새로운 현대판 보물섬이다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결국은 보물이 묻혀 있는 곳이다. 네, 그 보물을 이제 묻혀놨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우리가 텍스 헤이븐이라고 하는데 이 조세 피난처는 그거죠. 이 법인이나 개인의
실제 발생한 소득의 전부 또는 이제 상당 부분에 대해서 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세금을 내지 않고 내가 숨길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니콜러스 섹슨 조세정의 네트워크 상근연구원이 자신의 저서 보물섬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물섬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과거에 왜 스티븐슨의 소설 보물섬이 있죠. 네. 우리가 흔히 보물섬이라고 생각하면 해적들이 약탈한 보물을 쌓아놓는 것인데, 그렇죠. 이런 조세 피난처들은 금융자본가들이 세금을 피해서 자신의 돈을 쌓아둔 곳이라는 곳에서 닮았다. 그래서 이제 현대의 보물섬은 이런 조세 피난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조세 피난처들은 보면 사실 다른 나라에 내야 될 그 세금들을 내지 않고 돌리기 때문에 사실 이게 특정 국가들 입장에서는 아주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렇네요. 문제는 이 조세 피난처나 조세 회피처에 돈을 맡기는 그 주 고객이 범죄자나 불량 국가가 아닌 부자들, 네. 국가, 기업,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사실 상당히 합법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조세 회피 국가 중에 하나가 룩셈부르크. 오, 네덜란드. 그런 고급진 도시들이요? 네,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금을 크게 깎아줘서 자본을 유치하는 그런 국가들은 웬만하면 조세 피난처, 조세 회피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은 근데 한국에서 하면서 법인을 룩셈부르크 같은 데 두고 법인세가 났다면 법인세를 거기에 내는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런 것을 주로 하는 데가 또 보면 대기업들이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많죠. 네, 일단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애플, 구글, 그리고 페덱스, 오라클 이런 회사들 다 들어본 유명한 회사들인데요. 네, 또 우리나라의 삼성, LG, SK, 롯데 이런 그룹들도 조세 피처에 법인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조세 피처에 법인을 두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는 이 세금을 좀 회피하겠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데입니다. 이 OECD에서 추정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OECD가 조세 피난처로 규정한 곳은 무려 36개국이나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국내 총생산의 한 30% 정도의 돈이 이쪽으로 회피돼 있다. 이런 보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금괴가 숨어져 있다는 돈스코이오에 대한 내용, 또 그리고 현대판 보물섬은 결국 조세 회피처다라는 정보까지 이야기까지 우리 박병률 기자와 함께 나눴는데요. 보물섬 하니까 생각나는 게 빠질 수 없는 게 해적이잖아요. 네. 경제에서 이 해적의 개념은 어떻게 해석됩니까? 사실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약간 부정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것은 해적판이라는 거 있죠. 우리나라에 아주 많죠. 네, 약탈하는 의미를 살려서 네. 해적판이라는 용어로 경제에서 많이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좀 완전 다른데 아주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의미로도 쓰기도 그래요?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과거에 스티브 잡스가 입었던 티셔츠에 보면 Let's be pirates. 우리 모두 해적이 되자. 네. 이런 게 있는데 이 해적이 서구에서는 상당히 개척자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해상권 전쟁이 치열했던 그러니까 영국과 스페인이 싸움을 벌였던 그 시절에 보면 영국이 해적들을 이용을 해서 해상권을 장악하는 데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설적인 해적들이 있습니다. 드레이크 같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나중에 해적임입니다만 기사자기까지 받게 됩니다. 네. 이 드레이크를 이용을 해서 스페인과의 싸움에서 영국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해상권을 쥐게 되는데 이 과거에 이제 그리스 무역 때도 그랬고요. 이 보면 해적들이 어떤 해상 루트를 개척하고 상업을 번성시키는 그리고 아주 새로운 이제 개척자적인 의미가 많기 때문에 요게 최근에 왔을 때는 아주 혁신적인 의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까지도 가져가는 그런 의미가 됐습니다. 해적 정신이라는 이제 버커니어라는 또 용어도 있는데요. 네. 이 해적 정신이 무슨 약탈 정신이 아니라 우리 새로운 혁신적인 것을 해보자. 네. 이럴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캐머런 영국 총리가 우리 영국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이제 버커니어링 스피리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버커니어라는 단어가 카브리해랑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연안에서 스페인을 괴롭혔던 해적들인데 네. 우리 영국이 좀 기업가적인 정신, 혁신적인 정신을 가져보자 이런 뜻으로 해적 정신을 가져보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해적 정신이 기업가적 모험 정신으로도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까 전에 이제 나쁘게 쓰인다는 해적판 그 이야기 네. 조금 더 자세히 해주세요. 네.
네, 뭐 해적판이라는 건 일단 남의 이제 지적 재산권을 훔쳐가는 네. 그런 거죠. 이 해적판의 사실 역사는 깊습니다. 과거에도 이게 많이 불법으로 복사를 해서 돌리게 됐는데, 특히 그 유명한 소설가 찰스 디킨스 자신의 올리버 트위스트가 미국에서 불법 유통되니까 미국을 방문해서 직접 내 저작권 좀 보호해달라 호소하기도 했는데 네. 이게 1842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140년 전에도. 그렇네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저작권 이슈가 굉장한데. 네. 네. 지금 이제 세계 저작권 협약 1952년에야 비로소 맺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저작권으로 막 얘기가 많지만 이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그런 역사입니다. 네.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1952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늦은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맞죠.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협약에 가입한 거는 1987년이거든요. 네. 아마 지금 4050쯤 되면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과거에 거의 우리나라에 해적판 되게 많았죠. 비디오, 책들. 네. 근데 이게 1987년 이전까지 가능했던 거고, 사실 우리는 87년에 이제 가입을 했으니까, 그래 따져보면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죠. 네. 오늘 돈스코이오에서 시작해갖고 조세 회피처의 해적판까지 네. 정말 무궁무진하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셨는데요. 이 더운 날 애쓰셨고요. 기자님은 휴가 안 가세요? 8월 초에 갈 예정입니다. 네, 8월 초에 갈 예정이시고요. 네, 보물을 찾아서 갈 생각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보물 못 찾는다니까요.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 하셨습니다. 생생경제 방송되기 바로 직전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 그리고 추징금 3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쓰고 또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특활비가 뇌물 성격은 아니지만 국고 손실에 해당하고 또 박 전 대통령이 친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천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특활비와 공천 개입 이 두 가지 모두를 유죄로 본 건데요. 이 특활비 부분의 선고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재판부는 국내외 보안 정보 수집 또는 이 보안 업무 등 목적에 맞게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결국 공금,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국고의 주인은 대통령도 또 국회의원도 아닌 국민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물선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헛된 돈, 또 대박을 안겨줄 보물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요. 정당하고 성실하게 돈 벌고 또 목적에 맞게 잘 쓰는 것, 그게 진정한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답 많이 보내주셨어요. 좀 소개할게요. 6495님, 보물선이라 하지 마시고요. 구남이라고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실체가 없는데 구남이지 보물선은 아니잖아요. 하셨고요. 9733님, 부천 소신역의 한상기입니다. 버스 운전하면서 듣고 있는데 참여는 잘 못해도 잘 듣고 있어요. 1번 돈스코이오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더 반갑더라고요.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성함도 같이 남겨주세요. 2206님, 돈스코이오 보물선일까요? 고물선일까요? 싸움 그리고 불구경이 재밌다는데 돈스코이오 구경 가고 싶네요 하셨고요. 5233님 돈스코이오, 또 6495님 지금도 이런 황당한 일이 아직도 이루어지다니 어이가 없네요. 만약 이거 사기로 결론 나면 중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괘씸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3314님 또 돈스코이오 이렇게 함께 보내주셨고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방금 도착한 속보 보니까 경남 창녕이 39.3도래요. 올해 전국 최고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주말에 많이 덥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지금 흐르는 곡 이승환의 덩크슛입니다. 보물선은 못 찾더라도요. 우리 삶의 덩크슛은 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YTN 라디오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